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백 년 전에 귀가 없던 맹인.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시모노세키의 앞단 노우라에서 오랫동안 패권을 다퉈오던 겐지와 헤이케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다. 여기에서 헤이케는 완전히 패하여 헤이케의 여자나 아이들, 지금은 안토쿠 천황으로 기억되는 어린 천황도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 바다와 해변 역시 약 700년 동안 망령에 씌어 있었다. 나는 이전에 다른 책에서 헤이케라 불리는 간노우라 특유의 기묘한 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 개의 등딱지에는 사람 얼굴 모양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헤이케 사무라이 훈령이 붙어 있다. 그러나 해안을 따라가면 이것 말고도 많은 기묘한 일을 보고 듣게 된다. 달이 없는 밤에는 으스스한 불이 수천 개씩 해변을 날아다니며 파도 위에서 춤춘다. 어부들은 이 푸르스름한 불을 도깨비불이라 부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떠들썩한 전투 소리와도 같은 커다란 함성이 바다 쪽에서 들려온다. 사실 이전에는 헤이케의 망령들도 지금보다 훨씬 사나웠다. 망령은 밤마다 근방을 다니는 배들의 현에 몸을 들이대어 배를 가라앉히고자 하였다. 혹은 헤엄치고 있는 사람을 노려 차례차례 물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아카마가세키의 아미다지는 단노우라 전투 이후 안토쿠 천황과 전사자를 모신 절이다. 아미다지가 세워진 것은 이러한 사자의 혼령을 공양하기 위한 것으로 절 근처 해변 쪽에는 묘지도 조성되었다. 그리고 절의 경내에는 물속에 투신하여 목숨을 잃은 천황을 위시하여 가신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탑도 세워졌다. 이 혼령들의 사후 명복을 빌기 위한 법회가 정해진 날에 거행되었다. 절과 묘가 세워지고부터는 헤이케의 망령들도 예전만큼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씩 기묘한 짓을 저지르곤 했다. 아무래도 망령들은 성불하여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닌 모양이다. 몇백 년쯤 전에 아카마가세키에 호이치라는 맹인이 살았다. 그는 비파를 타며 노래하는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다. 어릴 때부터 기회를 훈련받다 젊을 때 이미 스승들을 능가했다고 한다. 그는 비파법사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겐지와 헤이케 이야기를 노래할 때 특히 뛰어나서 호이치가 단노우라 싸움 대목을 부르는 모습은 귀신도 울린다고들 할 정도였다. 아직 비파법사로 이름을 떨치기 전 호이치는 가난의 괴로움을 사무치게 맛보았다. 하지만 운 좋게 그를 도와줄 좋은 사람을 만났다. 시가와 음악을 좋아하던 아미다지의 주지는 가끔 호이치를 절에 불러 비파에 맞춰 헤이케 이야기를 불러달라고 했다. 젊은이의 뛰어난 기회에 감탄한 주지는 얼마 뒤 호이치에게 절에 기거할 것을 권했다. 호이치는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절 안에 방 한 칸을 얻은 호이치는 밥과 잘 곳을 제공받는 대신 별다른 볼 일이 없는 저녁 무렵 가끔 비파를 타서 주지를 즐겁게 해주었다. 어느 여름밤 주지는 죽은 단가의 법사에 불려갔다. 그가 동자성을 데리고 외출하자 절에는 호이치 혼자 남았다. 밤은 무더웠고 눈이 보이지 않는 호이치는 침소 앞 툇마루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마루는 아미다지 뒤편의 작은 마당을 향해 있었다. 거기서 호이치는 주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비파를 타면서 쓸쓸함을 달래고 있었다. 한밤중이 지났는데도 주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침소에 들기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더웠기에 호이치는 밖에 남아 있었다. 마침내 뒷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고는 호이치를 마주하고 멈춰섰다. 그러나 주지가 아니었다. 갑자기 사무라이가 아래 것을 부를 때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굵직한 목소리가 맹인의 이름을 불렀다. 호이치. 호이치는 깜짝 놀라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목소리는 한 번 더 엄격한 명령조로 호이치하고 불렀다. 네. 눈이 보이지 않는 호이치는 상대의 목소리에 깃든 위협적인 어조에 겁이 질려 대답했다.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저를 부르시는 분은 어디에 누구십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낯선 상대방은 조금 전보다 온화해진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이 근처 절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원을 부탁받아 여기 왔다. 내가 현재 모시고 있는 주군은 신분이 매우 높으신 고귀한 분이신데 지금 지친 높은 친구분들 여럿과 함께 아카마가세키에 체류 중이시다. 단노우라 전투의 옛 전장을 보고 싶다 하셔서 오늘 그곳에 납시었다. 그 전투 광경을 노래하는 내 기회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꼭 한 곳 들려달라는 분부이시다. 사정이 이러하니 비파를 들고 나를 따라 나리를 비롯해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저택까지 지금 곧 와줘야겠다. 당시에는 사무라이의 명령을 가볍게 무시할 수 없었다. 호이치는 조리를 쉬는 뒤
깃발을 집어들고는 낯선 사무라이와 함께 나섰다. 사무라이는 길을 잘 안내해 주었지만 걸음을 바삐 옮기도록 재촉했다. 호이치를 이끌고 가는 그의 손은 강철로 빚은 듯 단단했고 큰 보폭으로 걸을 때마다 금속성이 들려왔는데 이를 통해 호이치는 사무라이가 가극과 투구로 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틀림없이 어딘가에 있는 짙은 높은 분의 처소를 경호하는 무사일 것이다. 호이치의 의구심은 사라졌다. 그는 이거 행운을 얻었구나 하고 남몰래 기뻐하기까지 했다. 사무라이가 신분이 매우 높으신 고귀한 분이라고 한 이상 자기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는 나리가 가장 높은 다이묘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사무라이는 걸음을 멈췄다. 호이치는 그들이 커다란 문 앞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아미다지의 산문을 제외하면 시모노세키의 이 근방에 이렇게 커다란 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호이치가 희한하게 여기고 있는데 사무라이가 문을 열라고 외쳤다. 그러자 빗장을 야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문을 지나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또 다른 입구 앞에 섰다. 여기서 사무라이는 커다란 소리로 불렀다. 안에 계십니까? 지금 호이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급한 발소리, 장지문 여는 소리, 덤문 밀어올리는 소리, 소곤거리는 여자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의 말씨를 듣고 호이치는 어딘지 모를 지체 높은 집안을 모시는 이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로 이끌려왔는지는 여전히 짐작도 가지 않았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돌계단을 몇 개 올라간 후 마지막 단에서 조리를 벗었다. 잘 닦은 마루가 깔린 끝도 없이 긴 복도를 따라가며 시녀의 손이 호이치를 안내했다. 기둥이 있는 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았는지 기억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놀랄 만큼 넓은 다다미 방을 몇 칸이나 가로질러 널찍한 연회석 중간쯤에 나섰다. 여기에 수많은 높으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구나 하고 호이치는 생각했다. 바스럭거리는 옷자락이 숲속의 잎사귀가 서로 스치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도 들린다. 귀족들의 말투였다. 호이치는 마음을 편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를 위해 방석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위에 앉아 악기의 상태를 바로잡고 있자니 시녀들을 관리하는 시녀장인 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호이치에게 이렇게 고했다. 헤이키를 노래하고 비파를 타시오. 전곡을 부르려면 몇 날 밤이 걸린다. 그래서 호이치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다. 전곡은 금방 부를 수는 없으니 어떤 건을 불러드리면 좋겠습니까? 시녀장이 대답했다. 단노우라 전투편이 특히 정취가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호이치는 소리를 두 높여 괴로운 전투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울리는 비파의 음색은 녹아 삐걱거리는 듯, 흡사베어 배가 서로 돌진하는 듯, 뚜얼이 윙윙거리면서 어지러이 나는 듯했고, 무사의 우렁찬 부르짖음이나 배전을 구르는 소리, 철모의 강철이 부서지는 소리, 나아가서는 찔려 죽으니까 허망하게 파도 사이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자 호이치의 좌우에서 감동하여 칭찬하는 소리가 숨을 돌릴 때마다 들려왔다. 이 얼마나 훌륭한 기회인가. 우리들 고장에서는 이 같은 노래를 들은 적이 없어. 아니 일본을 다 뒤져도 호이치와 같은 헤이키 이야기꾼은 없을 것이요. 점점 더 신이 난 호이치는 전보다 더 솜씨 좋게 노래하고 연기했다. 주위에서는 감탄의 침묵이 깊어갔다. 하지만 마침내 아름답고도 무력한 이의 운명을 노래하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와 여자들의 애처로운 최후와 팔의 어린 천황을 아는 채 바다에 뛰어든 미노아마의 투신을 노래하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듣던 이들은 모두 일제히 비통한 탄시를 길게 내질렀다. 그리고 미친 듯이 커다란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호이치는 자신의 소리가 이끌어낸 비애의 격렬함에 저도 모르게 겁을 먹고 말았다. 오랫동안 오일과 후느낌이 계속되었지만 이윽고 한탄하는 소리는 사라졌고 이어지는 침묵 속에 시녀장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비파를 타고 헤이케를 노래하는 데는 그대에게 견줄 자가 없을 만큼 능하다고 들었으나 오늘 밤 노래에 보인 만큼 기회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주군께서는 그대에게 마땅한 사례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분명 돌아가야만 하시겠지요. 그러니 내일 밤도 오늘 밤과 같은 시간에 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그대를 안내한 사무라이가 데리러 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주군이 아카마가세키에 체류하시는 동안 그대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지체 높으신 분의 미행인 까닭에 이 일에 관해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절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호이치가 감사의 인사를 마치자 여자의 손이 호이치를 저택 현관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자신을 데리고 온 사무라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라이는 호이치를 절 뒤편 퇴마루까지 데려온 후 거기서 발길을 돌렸다. 호이치가 돌아왔을 때는 벌써 동틀 무렵이었다. 아무도 그가 저를 비웠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쥐지는 밤이 깊어 돌아왔기에 호이치가 자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낮 동안 호이치는 좀 쉴 수 있었다. 이 희한한 일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밤이 되자 또 사무라이가 데리러 와서 높은 사람들의 모임에 데리고 갔다. 호이치는 전날 밤과 똑같이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외출로 저를 비웠던 것이 뜻밖의 일로 들통나버렸다. 다음날 아침 돌아왔을 때 호이치는 쥐지 앞에 불려나갔다. 쥐지는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호이치, 자네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 눈이 안 보이는 자네가 혼자서 이렇게 늦은 밤에 외출한다는 건 영 불안한 일이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출을 했는가? 나간다면 하인이라도 아무나 같이 보냈을 텐데. 대체 어디를 갔었나? 호이치는 얼버무리듯이 대답했다. 쥐지 스님 용서하십시오. 조금 사사로운 볼일이 있어서요. 다른 시간에는 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그리 되었습니다. 호이치의 머뭇거림에 쥐지는 기분이 상했다기보다는 놀랐다. 그는 호이치의 대답에서 어딘가 어색한 솔직하지 못함을 느끼고 좋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젊은이가 귀신이라도 홀린 것은 아닌가 생각한 것이다. 그 이상 캐묻지는 않았지만 쥐지는 호이치의 동정을 지켜보라고 일꾼들에게 슬쩍 일러두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또 저를 빠져나가게 되더라도 하면 뒤를 밟도록 명했다. 과연 그날 밤 호이치가 저를 빠져나가려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하인들은 즉각 초롱을 들고 뒤를 밟았다. 그날 밤은 비가 내려 무척 어두웠다. 절 사람들이 한 길로 나오기 전에 호이치는 벌써 모습을 감췄다. 아무리 봐도 그가 무척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길도 좋지 않았고 호이치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묘한 일이었다. 머슴들은 마을을 서둘러 둘러보고 호이치가 갈 법한 집을 죄다 찾아갔다. 그러나 그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인들은 결국 해변에서 발길을 돌렸는데 이때 웬걸 아미다지의 묘지에서 격렬한 비파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이곳은 캄캄한 밤이면 보통 도깨비불이 떠돌곤 했는데 그 외에는 아무런 빛이 없어 칠흑같이 캄캄했다. 놀란 사람들은 곧장 초롱을 들고 묘지로 달려갔다. 그리고 빗속에 홀로 안투쿠 천황의 무덤 앞에 앉아 비파를 타며 단노우라 전투 대목을 큰 소리로 노래하는 호이치의 모습을 발견했다. 호이치의 등 뒤와 주위, 또 모든 무덤이란 무덤 위에 수많은 도깨비 불이 흡사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일찍이 이렇게 많은 도깨비 불이 사람 눈에 띈 적은 없는 듯했다. 호이치 씨, 호이치 씨. 머슴들이 외쳤다. 당신은 귀신에 홀린 거요, 호이치 씨.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호이치에게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정신없이 비파를 울리며 점점 더 광적으로 단노우라 전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하인들은 호이치의 몸을 붙들고는 그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호이치 씨, 빨리 같이 절로 돌아갑시다. 호이치는 나무라듯 대답했다. 이처럼 송구스러운 곳에서 노래를 방해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아무리 기묘한 상황이라고는 해도 하인들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호이치가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하인들은 그를 붙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서둘러 절로 끌고 갔다. 절에 도착한 그들은 주지의 명령으로 곧장 비에 젖은 호이치의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억지로 남아 권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지는 호이치의 기막힌 거동에 관해 자초지종을 들려달라고 요구했다. 호이치는 오랫동안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훌륭한 주지 스님을 정말로 걱정시키고 화나게 했음을 깨닫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사무라이가 처음에 찾아온 때부터 생긴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주지는 말했다. 호이치, 불쌍하게도 자네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네. 전에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어. 뛰어난 음해를 타고난 것이 자네에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불러왔군. 이제는 자네도 알겠지만 자네는 어딘가에 저택에 불려간 게 아닐세. 실은 매일 밤 묘지에서 케이크의 무덤에 둘러싸여 밤을 지샌 것이야. 절 사람들이 오늘 밤 자네를 발견한 곳은
안토쿠 천황의 무덤 앞일세. 자네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곳에 앉아 있었어. 망자들에게 정말로 불려가 썼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자네가 믿고 있던 것은 전부 다 환영이야. 일단 망자가 하라는 대로 한 이상 자네는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네. 일이 되었으니 만일 또 한 번 망자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자네는 그들에게 갈기갈기 찢길게 분명하지. 어찌되었건 늦든 빠르든 간에 자네는 목숨을 잃었을 게야. 그러나 나는 오늘 밤도 자네와 함께 있을 수가 없네. 다른 지체 높은 분의 법사로 부름을 받았다네. 허나 나가기 전에 자네 몸에 경문을 써서 자네 몸에 해가 없도록 해두시. 날이 저물기 전에 주지와 동자승은 호이치를 발가벗기고는 붓으로 그의 가슴과 등, 얼굴, 목, 손발과 발바닥 등 전신에 반야심경 문구를 써넣었다. 일이 끝나자 주지는 호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내가 나가면 자네는 툇마루에 앉아 가만히 기다리도록 하게. 누군가 자네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답을 해서는 안 되네. 움직여서도 안 되고 아무 말도 말고 잠자코 명상하듯 앉아있게. 만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자네는 갈기갈기 찢기고 말게야. 당황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해서도 결코 안 되네.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기 때문이지. 허나 지금 말한 것처럼만 하면 위험할 게 없네. 그리고 그걸로 두 번 다시는 걱정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게야. 날이 저물자 주지와 어린 종은 절을 나섰다. 호이치는 주지가 시킨 대로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비파를 마루 위에 올려두고는 참선하는 듯한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 기침을 하거나 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길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도 다가와 호이치 바로 앞에서 멈췄다. 호이치. 깊숙한 목소리가 불렀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호이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호이치. 목소리가 한 번 더 퉁명스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거칠게 호이치하고 소리쳤다. 호이치는 돌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대답이 없군. 곤란한 것. 이놈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겠어. 무거운 발이 툇마루를 딛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길은 천천히 다가와서 호이치 곁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동안 호이치는 전신이 심장고동에 맞춰 와들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거친 목소리가 호이치 곁에서 중얼댔다. 비파가 여기 있군. 허나 비파 법사는 두 귀만 보일 뿐이다. 과연 이래서는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군. 대답하려 해도 대답할 입이 없는 게다. 이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 귀뿐이야. 그렇다면 가능한 말씀에 따랐다는 증거로 주군에게 이 두 귀를 가져가도록 하자. 그 순간 호이치는 좌우의 귀가 강철 같은 손가락에 붙잡혀 뜯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고통은 끔찍했지만 그래도 호이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묵직한 발걸음은 툇마루를 따라 사라져갔고 마당에 내려서더니 한 길로 접어들어 들리지 않게 되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호이치는 머리 양옆에서 지나고 뜨끈한 것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까딱할 기력조차 없었다. 쥐지는 동이 트기 전에 돌아왔다. 절 뒤편으로 서둘러 돌아가 툇마루에 오르던 그는 뭔가 끈적끈적한 것을 밟고 미끄러졌다. 그러고는 오싹해져서 비명을 질렀다. 손에 든 초록 불빛으로 끈적끈적한 것이 희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호이치는 명상에 빠진 자세 그대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상처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호이치, 이렇게 가여울 때가. 쥐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는 또 무슨 일인가? 자네, 부상을 입었나? 쥐지의 목소리에 눈이 보이지 않는 호이치는 비로소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울면서 밤중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호이치, 미안하게 되었다. 호이치, 미안하네. 내 잘못이네. 내 불찰이야. 자네 온몸에 빠짐없이 경문을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도 쓰는 것을 잊어버렸군. 그 부분은 동자승에게 맡겨두었는데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네. 내 실수였네. 허나 이제는 도리가 없네. 가능한 한 빨리 자네 상처를 치료하는 수밖에. 자, 기운을 내게. 이제 위험한 일을 당할 일은 없을 거야. 두 번 다시 그런 망자들에게 불려갈 일은 없을 테니. 훌륭한 의사의 치료 덕분에 호이치의 상처는 머저나 처도를 보였다. 호이치가 당한 희한한 사건은 사방팔방에 퍼졌고
그는 대단히 유명해졌다. 포기하고 지친 옥분분들이 몇 사람이나 호이치의 노래를 들으러 아카마가세키에 찾아왔다. 대단한 액수의 보답을 받은 호이치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호이치는 오로지 귀 없는 호이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 어린 두 자매가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밤 늦게서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해하던 언니는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언니가 술래가 되고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쏜살같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서랍 안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2층에서 다 셌다. 이제부터 찾을 거야. 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눈을 감고 숫자를 셀 동안 여동생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저기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동생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설령 서랍 문이 열려도 안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여동생은 따뜻한 서랍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찾았다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옷장에 문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동생은 찾았다는 소리에 실망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 언니의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서랍 안에 숨어 있는데 또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으니까 어서 나와. 빨리 나오라니까. 언니는 처음에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 진짜 화낼 거야. 그 사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자신을 못 찾아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겁에 질려 서랍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랍에서 나오자 언니가 보였습니다. 언니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옷장 안에서 나온 작고 흰 손을 필사적으로 잡아 당기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를 쳤고 그제야 동생을 발견한 언니는 놀라서 손을 놓쳤습니다. 그 작은 손은 순식간에 옷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론 다시는 그 작은 손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배 안에 못이 들어갔다. 1년 전의 일이다. 나는 오음에 있는 유명한 심령 스폿에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담력 시험을 하러 갔다. 그때도 카메라의 셔터가 눌리지 않는다거나 음성인식으로 기동되는 내비게이션이 조용한 차 안에서 갑자기 켜지는 등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후였다. 그로부터 사흘 정도 지난 후였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복부가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정말 너무나 아파서 피를 토할 것 같은 아픔에 시달리며 침대 위에서 뒹굴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여러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소장에 10cm 길이의 녹슨 못이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무사히 못을 꺼낼 수 있었지만 의사에 왜 이런 게 들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설령 식사하던 도중에 삼켰다 하더라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먹을 리가 없다. 갑자기 밤에 배가 아팠던 것도 그렇고 나는 어쩐지 그날 밤 무엇인가가 내장 속에 못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정체 모를 공포에 휩싸여 떨기 시작했다. 못이 뱃속에서 나오고 며칠 뒤 나는 함께 터널에 갔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휴대폰이던 집이던 어째서인지 묘하게 타이밍이 어긋나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던가 집에 전화를 해도 가족이 받아서 미안해. 지금 막 밖에 나갔단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얼마 뒤 나는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와도 연락이 닿아 집에 병문안을 오게 되었다. 이때만 해도 나는 친구에게 입원했었지만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어라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친구와 어느 정도 잡담을 한 뒤 근데 왜 입원했던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장에서 녹슨 못이 나왔다고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그런가 그것은 못이었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신경이 쓰여 대묻자 친구는 자신이 터널에 갔던 후 계속 꾸던 꿈에 관해 말해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뱃속에서 홀쭉하고 새까만 버섯 같은 것이 하나 나와서 배 속을 스물스물 돌아다니는 꿈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비로소 그것이 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결국 친구가 왜 그런 꿈을 꾼 것인지, 못은 도대체 어떻게 내 뱃속에 들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 뱃속에서 못이 나온 것만은 사실이다. 네 번째 이야기. 기밀. 중학교 때 우리 반 반장이었던 그는 모두에게 일을 부탁받아도 실은 얼굴 하나 하지 않고 모두 도맡아 하는 매우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덕에 모두들 그녀에게 일을 부탁하곤 했지요. 나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두세 번 정도 말을 섞었을 때는 무척 평범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반장은 계속 그녀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보니 졸업식 때는 반전원이 롤링페이퍼를 써서 전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소중한 듯 안으며 웃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으로부터 3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되어 보름 정도 전부터 체력을 위해 밤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달리는 코스대로 급격한 비탈길을 올라 호젓한 산길을 빠져나와 교차로를 반환점으로 돌아옵니다. 거리로는 4km 정도일까요? 산길이라고는 해도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기에 달리는 것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산길 안쪽의 숲에서 반장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은 후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반사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원래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던 데다 모범생이던 그녀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숲속에서 무엇인가를 때리고 있다는 이상한 모습 때문에 차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에 열중하고 있는 탓인지 내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때리고 있는지 궁금해져 몸을 숨기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습니다. 졸업식 때 받았던 졸업 앨범과 롤링 페이퍼, 그리고 교복 등 중학교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그녀는 그것을 때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저 말입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인지 어깨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서도 다가오지 않고 단지 그 장소에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리는 딱 붙인 채 양손을 위로 높이 들어 꺾고 묘하게 웃는 얼굴을 한 채 목을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왔던 길을 돌아가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증오에 가득 차서 그것들을 때리고 있었는지는 대충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런 괴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인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5번째 이야기. 불타버린 책. 17년 정도 전 중학교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심안해안의 시골집에 내려가 청소를 돕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청소 도중 나온 쓰레기를 뒷마당에 드럼통 안에 넣고 태우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쓰레기 속에는 낡은 책 같은 것이 잔뜩 있어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하지만 모두 중학생에게는 어려운 학술서나 초능력이나 몬스터는 언급도 없는 시시한 소설뿐이었다. 흥미를 끌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나는 닥치는 대로 책을 찢어 불에 태웠다. 그러던 도중 쓰레기 속에서 이상하게 낡은 책을 발견했다. 다른 책처럼 재본이 된 것이 아니라 구멍을 몇 개 뚫어 그것을 끈으로 묶은 형태의 옛날 책이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고 옆에는 지렁이 같은 이상한 글자가 서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공포 만화나 영화보다 더한 두려움을 느꼈다. 겁에 질린 나는 무심코 그 책을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넣었다. 마음을 고쳐먹고 쓰레기를 계속 태우는데 불 속에서 으아 하는 소리와 함께 드럼통 안에서 불이 솟구쳤다. 폭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큰 소리가 났다. 거기에 놀라 가족이 달려와서 스프레이통 같은 걸 태우면 어쩌냐고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맹세코 그런 것을 불에 넣은 적은 없었다. 시골에서 집에 돌아와 내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대대로 그 동네의 촌장이 계승하는 책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할아버지는 곤란해하면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당연히 나는 그 책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5일 뒤 세상을 떠나셨다. 신사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그 책을 태웠기 때문일까? 멍하니 앉아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파왔다. 장례식 내내 반쯤 열린 미닫이 문 너머 뒷마당에 드럼통이 보였다. 나는 지금도 그 드럼통이 너무나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다. 6번째 이야기, 장님. 세계대전 말기 독일의 이야기다. 어느 통통한 중년 부인이 쇼핑을 하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지팡이를 짚고 색안경을 낀 장님이 비틀비틀 걸어오는 것이었다. 길에는 그 남자와 부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부인은 너무나도 위태롭게 걸어가는 장님을 걱정해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님은 그녀의 친절에 감사하면서도 남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인은 끝까지 장님을 도와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자 장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봉투에 써져 있는 집에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부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장님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헤어져서 각자 자신의 길을 나아갔다. 친절한 부인은 혹시 장님이 넘어지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장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팡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서워진 그녀는 그 편지를 가지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이 그 편지에 써져 있는 주소에 가자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고기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창고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십 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오늘은 이 고기가 마지막입니다. 7번째 이야기, 저주의 편지. 카시와기 요코는 매일 편지를 받는다. 매일 같은 여자아이에게. 매일 교문 앞에서. 매일매일 완전히 같은 내용의 편지를. 안녕. 돼지라고 놀려서 미안해. 빨갛게 책상 위에 물감으로 칠한 것도 이미 엄청 화났겠지만 용서해줘.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어서 옛날처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버리지 말고 편지는 꼭 간직해줘. 여하튼 정말 미안해. 치에미가. 류코와 치에미가 이런 관계가 된 것은 어느 남학생과의 연애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 남자와 류코가 사귀게 되어서 치에미는 바람을 맞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치에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돼지라고 뒤에서 놀려댄다거나 가방 속에 면도날을 넣는다거나 누군가가 책상에 빨간 물감으로 마구칠을 해 댄 적도 있었다. 이건 역시 분명 치에미의 짓일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치에미는 괴롭힘을 그만두더니 교문 앞에서 편지를 건네주기 시작했다. 저기, 치에미. 이제 됐어. 나 다 용서했어. 류코는 그렇게 말했지만 부탁이야. 편지를 받아줘. 내 기분이 시원치 않아서 그래.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류코는 매일 아침 편지를 받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치에미에게 편지를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점차 몸이 불편해져 갔다.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약해져 마침내 침대에게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어머니는 걱정해서 의사를 불렀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고 병세는 악화되어 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매일 치에미는 병문안을 와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시골에서 찾아오셨다.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요코의 방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요코의 얼굴을 놀란듯이 내려다 보았다. 역시 그렇구나. 할머니, 너는 지금 저주를 받고 있어. 저주를요. 할머니는 영주를 꺼내 들고 요코의 방을 쓱 둘러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눈치챈 듯 요코의 책상에 달려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치에미에게 받은 수많은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거다.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자루에 편지를 모두 쓸어 담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불제를 받아야 해. 그렇게 말한 뒤 할머니는 편지를 가지고 집에서 뛰쳐나가셨다. 그날 이후 점점 요코의 몸 상태는 좋아져 갔다. 동시에 치에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코는 서랍 한 구석에 치에미의 편지가 한 통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별 생각 없이 편지를 읽은 요코는 무심코 비명을 질렀다. 저주의 정체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오난이 깃들어 있는 부분. 딱 한 줄이었다. 요코는 편지를 세로로 보고 앞글자만 읽어보니 안 돼. 죽어버려라는 문장이 완성됐다.